양승경 부의장님. 네. 패널 소개는 잠시 저희가 이제 그 지정 토론 시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정락동 철도 이설에 따른 동부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세명대학교 권태호 교수님의 주제 발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세명대학교 권태호입니다. 제가 받은 프로그램 소개지에 보면 약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을 좀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에 저한테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장락철도의 문제 또 동북권 발전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장시간 생각을 해왔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천에 저도 한 20여 년 살고 있으면서 제천의 도시 문제에 대해서 제 전공이 이제 도시 분야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제천 7호부터 충북 1호로부터 요청을 받고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드릴 제목이 제천의 도시재생과 동부지역의 발전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동부지역의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도시재생을 이야기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 동부지역의 발전이 지금 장락철도가 이제 이설이 되어서 외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철도가 이설됨으로써 제천 전체 도시 공간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특히 토지 이용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천 조건 장락철도의 이설에 따라서 제천 전체 도시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도 실천 조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구가 이제 더 이상 4,880만 정도에서 늘지 않습니다. 이른바 인구 축소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데다가 경기조차도 장기 저성장에 조짐이 지금 완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이 활동을 하는 장소인 이 도시조차도 고령화되고 세폐화되어서 많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도시 정책 방향을 중소규모 또 중대규모의 대규모 재건축 중심을 하는 개발 방향에서 재생이라고 하는 활성화 쪽으로 크게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서 도시정책의 방향을 지난 50년 동안 해왔던 신규 개발, 재건축 이런 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서서히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물리적인 시설과 경제사회적인 활동과 삶의 질이 동시에 나아질 수 있는 이른바 재생 쪽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장락철도가 이설된 이 조그마한 일, 어떻게 보면 또 제천으로서는 큰 일이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이 조그마한 일조차도 이른바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재생의 방향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삶의 질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장소가 상호작용을 잘 해서 우리 모두가 도시 속에서 잘 살아갈 때 행복해질 수 있는데 잘 살아가게 해주는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제천시가 펼치게 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도시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이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연구에 의하면
국민소득이 15,000에서 16,000불을 통과하게 되면 삶의 질이라 그럴까 행복도라 그럴까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많은 선진국들의 경험적인 사례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 상위 25개국 중에서 한국이 소득 대비 행복도가 최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이 2배, 3배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제천 같은 경우에는 82년에 인구가 16만 9천에 달했는데 그 이후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침체하거나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구수는 분가가 계속되고 핵가족도 그 다음에 세포가족이 계속 늘어나서 1인가구도 늘고 이래서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개발을 결정한 두 가지 요인은 인구와 개발 지역인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79년 이전에는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80년대 이후에 제천시는 외곽, 지금 우리 송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곽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단독주택보다도 아파트와 연립을 많이 지었습니다. 2005년부터 10년 사이에도 절대적으로 호수의 개발 비중이 아파트와 연립의 집합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인구 성장의 변화와 개발 패턴의 변화를 합쳐보면 그 결과는 80년대 이전에는 제천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가지 구도심이 확장되었고요. 80년대부터 대개 2000년대 중반까지 현재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구가 지금 정체 내지 감소를 면치 못하고 있고 외곽 개발이 되면서 구도심이 실패했습니다. 아직 말씀하시기를 원도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외곽 개발에 치중하다 보면 원도심에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원도심은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미래에는 인구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인구를 늘려나갈 수 있을까? 또 그 다음에 국가의 도시정책이 지금 개발 중심에서 재생과 활성화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도시 내부 지역에 쇠퇴하는 부분들을 활성화를 시키면서 동시에 불효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외곽 개발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이 재개발과 재건축 중심에서 이제는 재생에 의한 장소 활성화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개발과 재건축의 주체는 국가였습니다. 정부였습니다.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부, 국가, 관료,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야말로 주민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정부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물리적인 시설도 주택도 개량하고 필요하면 리모델링도 하고 필요하면 신축하고 동시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등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성화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두의 말씀드린 삶의 질, 행복도를 높여가는 쪽으로 도시정책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도시재생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체계, 도시의 정책체계, 기본계획체계와 잘 맞아야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충청국토도계획, 그 다음에 제천시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 재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종합계획이나 시군종합계획은 대개 20년 주기로 수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 차원에서 재정비를 할 때는 5년 주기로 하고 한편 이렇게 보면 재생을 위해서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국가는 국가도시재생기본 방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해서 도시 차원에서 재생 측면에서 기본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천시는 내년도에 수립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10년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 전략상 구체적으로 활성화가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활성화 지구를 선정해서 활성화의 사업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 사업 차원에서는 5년 단위로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도시를 개발하고 하는 방식인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수단하고 지금 국가가 해나가려고 하는 도시재생정책이라고 하는 수단으로서의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은 상호 부합되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게 골자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과 도시전략계획은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상호 상충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 제천시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기본계획상에서 동북권이 앞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하는 도시의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천시는 내년에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이 기본적으로 공청회와 설명회 등등의 주민 참여를 하는 것이라면 도시재생계획은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그 추진 방식을 택하는 것에서부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좀 나서줘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천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최근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사업체도 늘어나고 이런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바를 보면 제천시가 여기인데요. 제천시는 인구지표, 그 다음에 사업체 지표, 그 다음에 노후건축물 지표 3개 중에서 사업체 지표를 제외하고 인구지표하고 노후건축물 지표에서 쇠퇴가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년간 3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으로서 제천이 해당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천 지역에 섞여 있는 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5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물론 건축물이 50년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건축물을 다 쓸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국토부가 갖고 있는 기준은 이제 20년 이상이고요. 30년 이상 정도를 적용한다고 해도 제천시의 상당수의 건축물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보면 공별로 이제 순인구 이동률인데요. 이동률인데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하소동 지역이죠. 외곽 지역을 개발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지만 이쪽 도심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동들은 대개 민성동, 남현동, 청정동 거의 대부분의 동들이 그렇습니다. 교동 같은 경우에는 50%가 채 안 되고요. 그 정도로 제천의 도시 쇠퇴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도시 재생을 고려해서 도시 기본계획의 공간구조의 방향, 특히 동북권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시 기본계획은 제천의 생활권을 동양 중생활권, 남부 중생활권, 도심 중생활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와 물자, 교통 등이 상호 접촉이 활발하지 않으면 사실은 생활권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형적으로 많이 분리하고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중생활권을 먹는다고 해서 배분과 공량이 생활권 측면에서 같이 통합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생활권은 도심 생활권이 하나 있고 나머지 읍면의 서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생활권이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열려있는 그로스트처럼 열려있는 이런 방식이 더 현실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권의 현실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재생 방향에서 도시계획 방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외형적으로 도시를 외곽으로 작정 신축 개발을 해나가는 것은 사실은 인구 축소 시대에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불분명하게 신축 수요가 있는 것들은 신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컨대 1인 가구가 늘어난다든지 젊은 친구들이 회사에 다니는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런 것들은 소형평형 중심으로 신축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만 과거의 방식으로 32평, 48평 이런 식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가는 것은 제천의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고비용의 제효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통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벌어졌고요. 이건 뭐 동부 지역에 대해서도 솔직히 조금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신백동을 포함한 동부 지역에 사실은 상당 부분은 생산 녹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고암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중공업 지역이 조금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조금 깊이 시설이라고 해서 그렇게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연탄 공장 등의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대책을 이제 세워나가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로 개발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기존의 도시 재생 측면에서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도시 내부를 어떻게 밀도 있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컨대 용도지역과 단위 용도지역이 규정인데 앞으로는 복합용도 개발을 좀 거래나 협정을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 및 창업지 면적을 개발하는 것도 총량제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는 무조건 자꾸 늘어나지 않는데 이것을 창업지나 주거지 면적을 계속 늘려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전국에는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재산의 가치가 정식이 되는 게 아니고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천이 갖고 있는 지형과 기후가 조화되는 경관 건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천의 경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제천의 정체성, 제천의 어떤 그 차별성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농지, 하천 같은 것을 보존하기 위한 생태적 기능과 휴식 경관 기능이 연계되어야 될 것입니다. 힐링 도시로서 제천이 힐링 도시를 표방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될 텐데 결국 동부지역이 지금 갖고 있는 자연녹지나 포함천 등의 하천 같은 경우에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도 사실은 그 구서부 도심 지역에 있는 공간 녹지 네트워크, 녹지 등과 네트워킹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힐링 공간을 입체화하는 방식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한천과 녹지 네트워킹 등이 잘 어우러진 살기적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심부 재생전략은 사실은 지금 현재 도시지역이라고 동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9개 행정동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실패진단을 해서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개혁이나 마을개혁들이 참여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천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은 제천의 동지역에서 이것을 물론 그 동지역은 본부적으로 포함합니다.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천이 갖고 있는 테마랄까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역사문화 차원에서 어휘양, 기후지역에서 눈과 추위, 축제 관광에서 음악 여행화, 경제산업에서 한방약속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를 어떻게 제천의 도시 공간상에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들이 이전에 민선 5기에서 주요 시설 사업으로서 작업하고 검토했던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맹초등학교 보직의 교육문화센터 문제하고 사마제 초록길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또 행복타운, 복합타운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전 5기에서 검토되었던 사업들, 또 도시재생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덜 쓰면서도 시민 중심으로 이런 부지와 장소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간다. 어쨌든 재생시대의 사업의 주체는 결국에는 이제 주민 주도가 될 것이고요. 시민 참여가 자율적으로 될 때 이런 사업들 성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북권 개발에 대해서도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동체의 최고에 우선하는 그런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있을 때 좋은 생각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장막 이슬 철도가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올해 5월 30일자로 조사해보면 그림에 보시다시피 훼손되어 있는 훼손 예정 부지나 훼손된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막 이슬 철도는 혈액선 3개 구간 14.3km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폐선 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국에 폐선 부지가 있는 해당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또 시설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시설 공간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장락철도 폐선 부지를 제천시에 소유를 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고 시정부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 여기 송강호 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여러 가지 협력해서 이걸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요. 기존에 이제 그 폐선철도 문제에 대해서 시군이 활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의 푸른길공원, 그 다음에 서울 문정동의 걸린공원, 정선의 레일바이커, 문경의 레일바이커, 섬진강의 기차마을, 동해 남부선 폐선부지 등등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뭐냐 그러면 문화관광 쪽으로 해서 시설을 개발한다든지 공원 녹지화해서 자전거길을 만든다든지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시민을 위한 휴양과 휴식, 산책, 공원, 광장 이런 쪽으로 시설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이제 관광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그런 관광시설로서 가느냐 하는 그 두 가지 방향에서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이미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공원화를 하거나
무슨 예술가들 모아서 전 공간을 하거나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장락 개선 철도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시면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요. 철도 개선 부지가 있을 때 이것을 시군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국유재산도 하고 철도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개선 부지를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결국 국유재산상 이것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 부지를 제천시가 사올 수도 있는데 지자체가 경우에는 조건만 맞으면 수익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익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천시가 소유권을 가져오면 지자체나 민간사업자 등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용도라든지 기간을 갖다 명시하게 되면 시가 그 부지를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5년 단위로 임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천시가 갖고 있는 별로 쓸모 없는 땅들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개토를 하는 교환의 방식도 가능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락시설 철도의 개선 부지를 제천시에 소유를 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동부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였고 이설이 완료되었는데요. 유형은 기상형으로 되어 있고요. 철로와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천역에서부터 입성리역까지 14.3km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도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장락시설 철도 관련해서 동북권 개발을 검토할 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용도 지역의 정비 문제인데요. 바로 그 상업지역에 연이어서 지금 중공업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공업지역에 들어있는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어디로 용도지역을 바꿀 경우에 어디로 이전해 갈 것이냐에 대한 이전 적지를 찾는 문제가 많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무계획적으로 레이어를 확장하는 것은 생산업체하고 자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지보전 차원에서도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철도하고 그 다음에 그 포항천의 문제가 있는데, 폐철도와 포항천을 연계하려고 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대개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는 활동 유형이 운동체육 유형, 휴양센터 유형, 문화관광 유형, 산업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시설사업으로서 한다고 했을 때 제천시는 도시의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녹지공간과 연계시키는 그린 네트워크 사업이나 주민의 힐링과 휴식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포항천은 사실은 제천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좀 폭우가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강수량이 늘어나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어쨌든 동북권의 개발은 결국에는 개발 수요라고 하는 것은 수요에 기반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가 없는 개발을 했다가는 기존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자산 가치가 하락이 되어서 같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백동 이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장락 자연취락지구 등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천시에서 최근에 11월 달에 장락동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견 수립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표본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복수 응답을 했는데, 대개 보면은 자전거도로, 산천도, 힐링로드 쪽에 희망을 피력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이것은 복수 응답이고 충분한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보다 더 조금 치밀하고 체계적인 여론조사를 해야 되지, 이렇게 꼬막해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사는 장소인데 이것은 물리적인 시설만 자꾸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시설 위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돈벌이도 돼야 되고 이웃하고 오손도손 같이 잘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복원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하고 정부하고 시정부하고 민간이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쓰지 않았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